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있은 지가 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한 3년 됐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뭐 사회 보지도 못하고 다른 부업이 좀 생겨가지고 좀 그렇게 현재를 지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역시 어디 있든지 이 교수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최근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글도 제대로 쓰지를 못했어요. 글도 못 썼는데 이거 발표도 좀 하고 연구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지난번에 12월 달에 12, 12 때 일본을 우연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북송 70주년 니가드까지 갔다 오고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잠겼는데 이승만 정부 하에 대일 외교를 다시 돌이켜보고 정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또 지소미아 사건을 해가지고 한일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마트 제가 안에 가는 이마트에 가면은 우리는 일본 상품 사지 않습니다.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관광도 같이 갑시다. 그런 걸 참 보면서 그런데 젊은이들이 또 선동돼가지고 일본에 관광도 안 간다고 하는데 요새 제일 싼 게 일본 가는 비행기입니다. 예. 태어났으면 그 다음날 가면 그게 반값입니다. 예? 중국에 태어났다 하면 그 다음날 바로 가면은 반값입니다. 그게 여행 잘하는 사람 요령인데요. 좀 상당히 싸더라고요. 일본 가는데. 그래서 많은 걸 좀 느꼈는데 우리가 이승만 연구 포럼에서는 한미관계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같은 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6.25 전쟁 이후에 대미 대일 관계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찬찬히 봐야 되지 않느냐. 찬양만 할 수 없는 바둑식으로 찬양만 할 수 없는 게 아니냐. 고령화되고 나이도 많아지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70년 동안의 번영의 주축은 65년 체제였거든요.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87년 체제가 등장되는 요 한 20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건국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5년에서부터 87 체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일본과의 정상화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 한국, 일본, 미국 삼각 한미일 외교 협력 체제, 삼각 준동맹 체제 여기에서 그 번영을 버텼던 것입니다. 현재 정권이 이제 그걸 뭉개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제 생각은 이번에 이승만과 그의 레이디, 승만리 앤드 레이디를 좀 또 발표할 건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벌써 유튜브를 통해서 그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면 안 되겠구나. 이승만과 메가더 또 해서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이것이 일본을 해서 앞으로 봄에 좀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몇 번째 발표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일정이 지난번에 해서 12, 12, 15일날 3박 4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보입니까? 이 라인이 이게 안 보이네? 이게 좀. 그래서 이제 한 총 16명이 갔는데, 이태경 씨라든가 탈북자 5명, 한국 11명 갔고, 일본 중위원 간담회를 갔고, 일본인들, 한국계도 취재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12월 14일이죠. 요게 이제 북송선 타고 간 니가다 한국 북쪽으로 갔는데, 동경에서 버스로 장장 7시간 갔습니다. 가니까 비바람 치고, 첫 1차 북송선 한마는 항구 니가다에서 출발한 것을 목격하고, 그때 그 5명 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표정을 보니까 상당히 감정이 격해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린 시절에 5살, 10살 때 그 북송선을 타고 그 선전선동
말하자면 사기극이죠. 화려한 사기극. 거기에서 선조소득으로 갔던 어린 시절 생각하고 자신의 전 인생을 망쳤던 그 항구에 가서 우리가 저희들이 국가고소를 가지고 사인도 찍고 하니까 저희들이야 뭐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5명의 탈북자들은 막 굉장히 감정이 막 격양되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이 좀 9만 3천여 명 되는 우리 북한 우리 민족들을 동포를 제일 동포들을 어디로 몰았습니까? 유토피아가 아니라 죽음의 땅 사지로 몰았다 하는 점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북송선 열차 보낸 것 한국, 미국, 일본의 삼국의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런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몰랐던 것이 참 저도 무식하다고 한 것이 처음 이거 한 것이가 망경보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라고요. 러시아 선박을 개조한 것을 타고 북한에서 한 러시아 선박을 타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저 배 두 척을 봤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도 그 전날 일본 중년회에 가가지고 기자회견들 했는데 이분들 5명 같이 갔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북송 사업의 본질이 사기 납치극이었다는 것을 거기서 증언을 했고 일본의 상계 신문이라든가 신문 기사에 크게 났었습니다. 북한 일정표가 쭉 나오고 일본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해서 12월 15일 날 귀국했는데 12월 13일 날 조총랑 앞에서 규탄을 했는데 재미난 것이 일본 경찰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이제 조총랑 건물 와서 우리가 시위를 데모를 좀 하려고 했는데 노노노 막더라고요. 어떻게 왜 조건이 있다. 5명 이상은 데모를 할 수, 그 건물에 가서 데모를 할 수 없다니. 법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한 16명 갔는데 5명 가려면 3조로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이분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분입니다. 여기 이태경 이제 지금 회장이고 이번 명예회장, 이번 명예이사로 지금 다리 수술했는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 일본에 있는 동포고요. 여기 이분들은 탈북자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저 명단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발표하신 분들. 여기 신문 났죠? 그 다음 신문에 바로 났습니다. 차별. 북한에서 굉장히 고생한 것이 계급차별입니다. 그죠? 계급차별. 일본에 있을 때는 민족차별이고, 북한에 있을 때는 계급차별. 그 다음에 이제 일본보다도 더 배가 좀 땡기죠. 배고픔. 일본보다 더 배고픈 빈곤. 차별과 빈곤. 북한에 지옥 북한을 해서 지옥의 하루하루가 얘기죠. 북송 사업 60주년 45년 동안 참고 견딘 남성의 그 발언해가지고 사람들 크게 났습니다. 여기 이제 발언한 사람이다. 북한으로의 도항 실태는 납치였다. 해가지고 제가 일본은 뭐 조금 배우다 말았는데 이거 다 번역 안 해도 여러분 잘 어떤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네, 북송은 사기극인 동시에 플랜드 기획되었다. 정교하게 기획되었다. 누가? 북한과 조총련 그 다음에 일본 적십자사 뒤에 백업하는 국제 적십사들 또 백업한 게 일본 정부였죠. 처음에 일본 정부는 우리가 아니라 그랬는데 나중에 사례에 하면 뭡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 적십자사를 백업을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받쳐줬다. 총 북한 동포, 결동포가 60만 명이 있는데 해방 이후에 일본에 있는 동포들이 약 220만 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우리나라 지금 남한 땅에서 지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에서 뭐 시베리아에서 도치 북한에서 해가지고 수백 명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럼 60만 명이 왜 남아있느냐 다 오지. 여기 의문이 들 텐데
일본 정부에서 천행입니까? 나갈 때 천행하고 그 조건을 걸었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토지라든가 좀 재산 있는 사람들, 처분 못한 사람들 남게 되고, 또 이제 유교가 터졌지 않습니까? 유교 터지니까 여기 한국에 올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냥 주춤 주저앉아버리죠, 오다가. 그리고 소문 들으니까 거기는 완전 콩가루, 국토가 콩가루 됐다. 그럼 어떻게 옵니까? 그러다가 주저앉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서는 웰컴, 화끈하게 받아들인 제수를 취했어야 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돈 없다. 그때 김일성이 뭡니까? 오라 북으로 유토피아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로 현금 살포가 이루어지고 장학금이 당기는 거고, 그 못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언론이라든가 이런 적십자서가 충동질을 하면서 대대적인 선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59년에서 84년 동안에 약 93,336명이 북송이 되었고, 여기에서 비극적인 것은 북한 출신이 단 2%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다 98%가 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좋아서 북한을 갑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죠. 북한을 가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제일동포다? 원적이 어디냐? 조선, 남조선에 태어났다. 하니까 이제 또 차별이 들어갑니다. 지역 차별이죠. 근데 59년부터 61년 약 2년 동안에 7만 5천 명이라는 총 북송한 인구의 80%죠. 다 대한민국의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70, 80%가 북송 열차를 탔다는 것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제일동포들의 권익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런 지수나 폐기된다든가 한일 관계가 어려우시면은 제일 고통을 받는 게 어느 일본에 있는 제일동포죠. 어떤 식으로 또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자존심이 중요하냐? 내 동포 한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외교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한 동포를 살리는 것이야. 과거의 원한으로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한번 해볼 것이냐? 신이란 뭔 거냐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정치가 되면 어떤 것을 택할 것입니까? 그래서 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에는 북한으로 가는 북송선 열차가 소규모로 갔습니다만은 대단히 소규모로 가게 됐고, 불행한 것은 84년까지 북송선 열차를 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1차 북송이 975년 이가다 항구에서 선박 두 척을 가지고 소련 군함을 개조해가지고 이제 청진함으로 청진 주로 원산 이런 쪽으로 두세 군도로 항구로 갔던 모양입니다. 이 당시에 고영이 운명의 여인입니다. 김정은의 모친도 1962년에 북송선 여객선 열차를 타고 갔다고 전해집니다. 연도별 제일항공인 북송자 숫자가 여기 쭉 나오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숫자가 굉장히 나중에 국교 정상화 65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차차차차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따라서 줄어진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날씨가 아주 추웠습니다. 이 조단입이 김정규 씨입니다. 이 모든 조단물이. 자, 그러면 북송을 한번 보면은 대대적인 여론의 환영을 받게 되는데, 여기 말하는 것은 일본 여론입니다. 그건 만들어낸 거죠. 국제적집자사, 일본 정부, 그 다음에 말하자면 제일동포들 해서 우리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 만들어내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정치 잘한다, 대가리 깨지도 문재인 하듯이 그것도 좀 SNS에서 제보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죠. 그 한 거죠. 이거 두 번째는 제 얼굴이죠. 여기 이분이 미술가 출신인데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다 탈북자들이고 북한에서 갔다 온 겁니다.
시작의 작품 기획을 어느 조직이 했느냐? 북한과 조총련입니다. 두 군데. 그래서 이게 작품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55년 5월달에 일본에서 조총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만들어졌는데 방북을 3월 뒤에 3개월 뒤입니다. 55년 8월달에 조총련 간부들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모종에 거기서 이제 회담을 하면서 이 북한의 동포들 보내는 문제를 상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의 대남 공작은 DMZ 휴전선에 쳐있으니까 이게 스리 쿠션 담화를 때리려면은 이게 담화도 당구도 딱딱 아까돌입니까? 두 개 빠른 게 딱 안에 있으면 이게 돌려가지고 스리 쿠션으로 담화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한을 적화를 시켜야 되는데 휴전선은 못 내려오셨습니까? 지금 마음대로 내려오죠. 전방이 뚫리고 국군이 해체가 되고 하니까 NLL 쪽으로서인지 간첩들이 있는지 막 들어오잖아요. 감시도 안 되는데. 근데 그 당시는 어림도 없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육군이 전방을 유엔군이 얼마나 철공에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스리쿠션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 쪽에서 기지를 만들어서 일본을 통해서 지침과 물자와 자금과 교육과 공작을 통해서 그 공작이 되니까 조총련이죠. 상급편 때. 그래서 조총련은 이 우리나라 자경화에 수십 년 동안에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뿌려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될 겁니다. 이제 후방 대남 공작 후방 기지로 조총련이 만들어졌던 것이고, 자, 이 조총련 가나가와 지부 낙하산에 분해해서 조국을 알리는 모험이 결성이 되었던 것인데, 이 지부는 조총련 의장, 초대 의장 한독수 출생지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북송선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김일성의 리더십입니다. 이때 김일성의 리더십과 이승만의 외교의 싸움입니다. 북송선 60년 동안 열차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승만 외교의 패배고 김일성 외교의 승리입니다. 리더십의 승리입니다. 당겨올 때. 그런데 뭐로 이 사람이 북송을 했느냐? 북한의 교육 원조원입니다. 교육 원조원이라는 것은 학교를 짓는 데 생기는 보조금입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총련이 만드는 학교 굉장히 많죠. 수백 개입니다. 100개는 넘어요. 민단 쪽에서 학교는 많지가 않습니다. 10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막대한 장학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벌써 2억 2천만이라든가 총 7억 개 엄청나죠? 일본도 7억이라면 학교 건설을 했던 것이고, 또 그러면 북한에서는 왜 북송 이 제일동포가 필요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노동력 개선이라고 합니다. 중공군이 1958년에 철수를 완료를 하고 소련계 기술자들이 기술을 이제 그 공백을 교육하니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 동포들을 들여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일본을 통해서 물자 및 기술 보급의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일본 제일동포들이 가니까 거기 일본 처들이 편지를 쓰죠. 뭐 전자발통을 보내달라, 뭐 TV를 보내달라, 뭐 이것저것 뭐 돈이든지 쌀이든지 보내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볼모가 되니까. 그리고 또 남북한 간에 치열한 체제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나가지고 지금은 뭐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은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체제 선전선동, 북한 체제가 우월하다. 또 북한과 국교 정상화를 해야 되겠다. 뭐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게 되면 뭐가 이득이냐? 배상금 알죠? 식민지 시대의 배상금을 한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경쟁이 붙었는데, 북한에게도 이 먼저 배상금을 해달라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평화선을 통해서 하여튼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한민국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한일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 한일 회담 여러 가지 뉴스가 나게 되고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한일 회담을 다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김일성은 대담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배상 문제를
처리하고 귀국 비용의 일체를 부담한다는 폭탄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로 볼 때는 이것이 폭탄선언인데 일본으로 볼 때는 이거 뭐예요? 쌍수를 들고 반응을 한 것이죠. 제가 알기로 대만이 일본과의 배상금이 대만의 장개석 총통이 가가지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일본이 배상 원칙한다 그런 했었죠. 제가 알기로 그걸 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이 뭐 왕창 들어가가지고 저 기업체 투자도 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우리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랬고 국제 적십 자산을 제일 처음에 이제 정부를 걸은 것이 국제 적십 자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북송선에 이제 그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레코그니션이요. 국제적인 인정 속에서 북송을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일창구 조선 대외문화 연락협회가 창설이 됩니다. 56년 4월 14일에 창설되고, 왜냐하면 외교관계가 일본하고 북한하고는 일본이 6.25 때 일본의 해군이 예를 들어 원산의 지뢰도 개선하고 이 백업을 했지 않습니까? 6.25 때 저는 인상했습니다. 저 어릴 때는 그걸 몰랐는데 6.25 때에 미군이 들어오기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하와이에서 왔습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왔습니까? 일본에서 왔죠. 미8군이 일본에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떠 있지 않습니까? 미군이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에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 6.25 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니까 아찔합니다. 아찔해. 그 지정학 위치가 6.25 전에는 이 지정학 위치가 일본을 죽일 놈인데 6.25 터지니까 일본과의 지정학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라를 살린 거예요.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지정학적인 위치를 굉장히 우리는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 일조무역협회가 발족이 되고 50년 3월 6일에 일조무역협회가 발족되는데 외교관계가 북조선과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죠.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창구를 통해서 이런 무역이라든가 민간 무역협정 해서 50년, 57년에 이렇게 이제 만든 것이죠. 그런 조직을 만들었던 것이고 56년 7월에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인들은 거주 선택의 자유가 있다. 해서 이제 일본 적십자사하고 교류를 하면서 북송에 대한 국제적인 승인지랄까 정당화 합법화 이런 물기를 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적십자사 서신을 받은 일본 적십자사는 일본 언론과의 백업을 받아가지고 대대적으로 북송은 정당하다. 왜? 한국인이 북한이든 남한이든 돌아가는 것은 자기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다. 이런 논의를 가지게 되고, 그럼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조선은 제일조선인 통일민주조선 전국대회를 열어가지고 55년 5월달에 조선을 결성했죠.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행복한 낙원이 건설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50년대에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GNP 소득, 국민 경제 성장, 그게 소득은 북한이 앞섰지 않습니까? 그죠? 때문에 지금 장수 최대입니까? 필리핀에서 건설했다고 했고 6.25 때 필리핀이 군대도 보내고 우리나라에 식량 먼저 해줬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 잘 모르지만. 자, 그래서 조총련의 슬로건은 진정한 중국은 북조선이다. 왜 북조선이냐? 북조선이 어떤 나라냐?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시리즈. 지금 대한민국이 무상시리즈를 가고 있죠? 그 인기가 30, 40배 오르는 거예요. 이거 가짜 아니라 봅니다. 지지도가, 문재인 지지도가. 예? 무상시리즈로 돈을 풀면, 젊은 사람들 무상실업, 또 노인들, 저 부부들 50만원, 20만원, 50만원 받다가 또 올려주지 않습니까? 군복무도 올려, 자꾸 돈으로 올려주니까, 정치 잘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미 북한이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무상시리즈로, 무상급식, 무상의료로 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남조선은 거지왕국이다. 6.25 끝나고 50년대 실제로 거지들, 상위군인들 많았습니다. 그 길거리 깡패들, 건달들, 예? 뭐 오물도 그대로 싸고 이렇게 뭐 사람들도 막 그 전봇대 알죠? 전봇대. 공공화장실은 지금 인류지만 세계에서 1등이든 3등까지만 50년대 여러분 알다시피 애들 자꾸 어디 가면은 공공화장실 있습니까? 휴지가 있습니까? 그럼 어디에 써야 됩니까? 골목길에 그 전봇대 그거 사요. 그 개도 같이 사고. 우리 시절 그랬어요 50년대. 창피하지만 젊은 세대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실업자 대책 전무하다. 그거 맞죠? 맞습니다. 거지가 많고 실업자 대책이 맞다는 얘기예요. 네? 왜? 미국의 원조가 무상원조 PLO480 원조 밀가루라든가 강냉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걸 공짜로 주면 그걸 가지고 국가에서 그걸 팔아가지고 강냉이하고 밀가루 팔았는데 전국에 짜장면집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중국의 짜장면집, 중국의 짜장면집. 근데 공장을 안 지어줬잖아요. 근데 그 원조가 58년부터 뭐로 차관인지로 바뀌게 됩니다. 10년 동안 무상으로 미국이 전 세계를 이 공짜로 무상원조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바닥에 난 것이죠. 차관으로 돌리는데 대한민국은 산업화 준비가 안 되는 상태죠. 북한이 제1동포를 수용 의사를 청명한 것이 58년 9월달입니다. 9월달인데 그 이제 김일성이 이제 응답을 했고, 거기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남의 외상이 제1조선인민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귀국 후 그들의 생활 안착과 자녀의 교육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그것이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9월 8일, 9월 16일. 그리고 일본과의 국교 관계가 정상화 안 됐기 때문에 소련의 대일 외교망을 가동하게 되는데, 자,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그러면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은 여기에 카운트 서제스트 해야 되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다. 거지 왕국이든지 실업자가 많든지 깡통을 차든지.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그 대외교육의 핵심 뭐냐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도 받아주겠다든지 어쩐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건 핵심 뭐냐? 북한 북송선 열차는 한국 정부와 이전에 상의하라 얘기예요. 미팅. 그 전에 보내기 전에 하여튼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라. 그 허락을 받아라는 건 보내라는 겁니까? 안 보내라는 겁니까? 그렇죠? 안 보내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것보다 적극적이지 못하죠. 여기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죠. 배가 고파도 우동폰지가 오시오. 우리 거지나라 같이 먹읍시다. 해운대에서 고기 잡아 먹고 같이. 어차피 페라선으로 해가지고 일본 어선 고기를 못 잡으니까 해나탄에서 고기 잡아 먹으면서 배고파도 같이 먹읍시다. 그랬으면 끝난 거예요. 제가 여기 강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의하라 했다고. 북송 문제는 한국 정부와 협의하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내라는 건지 안 보내라는 건지. 이 외교의 신인 이승만 대통령이 외무장관이, 그 당시 외무장관은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의 신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모든 한일 회담에서는 2박 4일 뭐요? 카운셀링을 받고 진행을 한 거예요. 모든 거를 2박 4일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외교가 뭡니까? 2박 4일 전형이 떨어져야 뭐예요? 뭐 진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어요. (58년 8월 10일입니다) 제 조동현들이 이제 김일성에게 서신을 보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조총련 쪽에서죠. 이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했겠죠. 퍼블리시 좀 했겠죠. 일본에서 생활을 청산하고 조국으로의 집단적 교훈을 결심했다가 이제 편지를 일단 보내면서 조총련이 북한 공작이 아니고 조총련에서 자발적으로 조국으로 가겠다는 그러한 제스처가 폼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8월 15일 해방 13주년 기념 중앙회에서 집단 기후에 관한 요청서, 김일성 주석에게 보낸 요청서를 결의를 하게 된 것이고, 북한이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이 수용한 것이 바로 한 달 뒤인 58년 9월 달에 영달이 됐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그 당시에 일본은 여러분들 6.25 전쟁의 특수라고 생각하죠. 자, 일본 이거 저거 잘 살 낀데 6.25 전쟁 해가지고 그거 꽤 잘 산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비윤리적인 약 10만 명이나 되는 제일동포를 쳐내버렸을까?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6.25 전쟁이 끝났는데 전전에 이 GDP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서서히 회복이 되는 중이었습니다. 진행형. 그리고 60년대 중반에 오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이 태백이 되는 이전의 경제 성장이 확 기아차처럼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58년, 59년에 약간 디프레션이 오면서 경제 하강이 되고 제일동포는 오랫동안에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차별, 사회적 차별이 심각하죠. 특히 어디입니까? 교육계, 학교에서 왕따, 이즘에 그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의 범죄가 있죠. 밀항으로 해가지고 구속되는 사람들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북한이 남쪽보다 더 잘 산다는 어떤 소문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경제력이 북한이 우위다 소문이 이제 프로파간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교육 보조금, 장학금 이런 것이 대규모로 이제 약이 투입되는 거예요. 약이 대대적으로 교육 장학금, 교육 보조금이 투입되는 것이고, 그래서 북송만이 살 길이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 50년대에 이승만 정부의 그 제일동포 일본,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일본과의 국기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이런 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미국의 입장인데, 지금 여러분 저 해리스 대사가 그런 거 했죠. DMZ 넘어가는 거 유엔사 문제인데 그 간첩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달러를 주고받는지 뭔지 알게 뭐냐 해서 저는 처음엔 해리스 대사에 실망했는데 요새 보니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만만치 않게 이제 각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한국 내정에 간섭할 그런 힘이라든가 정보는 거의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과 50년대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어쨌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에 공갈 약간 간을 쳐서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40 내지 50%가 일부 미국이 준 원조 대금 그걸 팔아가지고 국가 예산을 충당한 게 40, 50%였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이런 걸 통해서 내정 간섭이요. 이런저런 간섭이 굉장히 이 영향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외교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자, 전국에 여러분 제가 부산에 있었지만 전국에 걸쳐서 차고 있는 게 MP 알죠? 완장찬 거. 헌병대 미국 헌병들, 예? 하라레 부단이 전국에 걸쳐서 볼 수 있는 게 미군 찝차하고 미군 그 헌병하고 MP들 완장찬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미군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그 학교를 많이 지어줬습니다. 뭐 말할 수가 없죠. 그 어쩌라는 것이. 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냉전 체제 이후에 일본 우선 정책입니다. 자, 일본이 미국에게 진주만 공격을 통해서 대들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뭐 좋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 중국의 공산화 45년 있었죠. 또 소련은 원래 동유럽에서 중부 유럽을 적군이 들어가면서 그 나라를 괴뢰정부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소련이 미국의 주적이 됩니다. 중국이 제2의 주적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냉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에서 교두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은 약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6.25 전쟁 터져가지고 완전히 황폐화됐죠. 그러면 어느 나라? 일본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교두보를 삼아서 백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지만 이 나라를 이용을 한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입장은 평화선언도 반대했어요. 대만, 필리핀, 미국은
1951년에 설정한 평화선, 이승만 라인이라는 이 평화선을 반대를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 국무부는 이런 그 한일 회담에서 쭉 이제 이 거중 조정을 이승만이라든가 일본 정부가 요구를 하게 되는데, 북송 동포, 제일동포의 북송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역시 중립이면서 성의가 없습니다. 자, 핵심 여기입니다. 58년 10달에 거중 조정의 요구가, 거중 조정의 요구라는 건 이승만의 요구입니다. 이승만의, 야, 북송을, 일본 정부가 북송을 하는 것을 막지를 못하겠다는 게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볼 때는 외교력이 부족해서, 국력이 부족해서 막지 못하니까 결국은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승만 외교의 특징은 그겁니다. 안 되면 미국 가는 거 아닙니까? 미국 가서 재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문재인 정부 말 안 들으면 어디 갑니까? 미국 가잖아요. 야당 인사들이. 황교안 때부터 미국 갈 것 같네, 올해. 예, 총선 전으로 해서. 근데, anyway. 이승만 정부의 조정 요구가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을 촉진시킨다는 것이 명백해지기까지, 지금 한일 회담으로 확실한 성과가 된다는 보장이 있기까지는 움직일 수 없다. 이게. 미국 입장은, 미국이 제일 관심 두는 게 뭡니까? 일본 우선 정책, 일본을 반공 고도부로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북송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일 회담을 통해서 한일 간 관계를 화해를 정상화시키고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누가 말을 안 듣습니까? 미국 입장을 볼 때는. 승만리. 이 박사가 말을 안 들어요. 고집불통이에요. 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 마음대로 해봐라 이겁니다. 당신 마음대로 북송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이 내 말 안 들으니까 나도 당신한테 협조해 줄 수 없다. 말하자면 곤조 부리는 거예요. 곤조. 미국 곤조예요 이게. 니 그래 잘났으면 한번 해봐라. 이게. 그래서 사전에 거중 조정을 제공하지 않는다. 왜? 국제관계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친구 사회도 그렇고 국가 사회도 그렇고 공짜가 없습니다. 에? 공짜가 없다. 공짜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승만의 국무부에 대한 인식입니다. 국무부는, 미 국무부는 친일 그룹이 정하겠다. 자, 이 친일 그룹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시어더 루즈벨트, 우리나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올 때부터 좀 안 좋아져 버렸는데, 우리나라가 망할 때 대통령 이름이 시어더 루즈벨트죠. 제가 박사 따고 한 연구한 것이 프랭클린 델라웨 루즈벨트입니다. 2차 대전에 한때 사선 대통령인데, 이 시어더 루즈벨트, 우리가 알기로는 뭐 조선을 일본한테 갖다 넘겼다고 여러분 카츠라 테프트 협약을 미락을 통해서 일본한테 갖다 바쳤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그럼 또 노벨 평화상 탔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100년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되는 과정에서 우리 조정기라든가 이승만 박사의 생각은, 미국 국무부는 일본을 좋아하는 친일 그룹에 의해서 장악되었다고 그렇게 많은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50년대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이 국무부의 인식이라는 건 그대로입니다. 친일파가 국무부를 장악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되냐?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출판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이든지 강연을 하든지 국무부라든가 워싱턴 미국 조회, CNN, 폭스뉴스에 이렇게 서큘레이션하고 책을 팔아먹는 그 홍보하는 책자가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아주 비상했었어요. 굉장히 비상하다는 이야기죠. 어? 우리나라 지금 다단계 공사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끼리 막 택기만 흔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미국에 뿌려야 됩니까? 잉글리시가 뿌려야 돼요. 허공에. 영어로 뿌려야 돼요. 막 미 대사 헤드사한테도 막 집어넣고 영문과 교수들 뭐합니까? 응? 우리만 이거 해서 안 된다 얘기. 미국 가가지고도 콩글리시 해서 막 쭉 깨야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을 알아야 된다 얘기예요. 네. 국무부가 일본의 북송에 환한 척하는 것은 웃긴 일이다.
모든 사람들은 국무부가 이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한국을 무시하고 일본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를 무시한다. 척한다. 일본의 북상에 하나 척한다. 국무부가 일본 편을 들어준다. 또 59년 9월 3일자 입장입니다. 미국 입장은 일본 계획을 방치하는 것이다. 미국의 도덕적 후원으로 일본은 더욱 완고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자, 반쪽의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북송 계획을 내버려 두고 있는 건 사실이죠.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은 대문제에서 지금은 더 심합니다. 모든 것은 미국의 입장을 촉각에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아주 심했어요.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 결국은 미국은 무관심하고 이런 겁니다. 일본이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송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은 미국의 이런 애매한 태도가 일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승만의 대응 논의는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어떻게 북송을 막아야 될 것인가? 남북 한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는 체제 경쟁인데 가치관, 그 다음에 이제 냉전으로 인해서 국가이 이런 걸 강조를 하게 되는데 제3인의 국적은 한국이다. 맞는 말이죠.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인 한국 정부가 송환에 대해서 협의 권한을 가진다. 이제 송환에 대해서 협의 권한을 가진다. 이게 남한으로 오라는 적극적인 게 아니라 상의해야 해요. 그죠? 한기가 나오죠? 송환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거. 그냥 딜레이 시키겠다. 계속 못 가게 딜레이 시키겠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제일동포들을 한국으로 오라. 그래서 끝나는 거죠. 이 외교가. 그걸 못했다는 얘기예요. 협의하라. 계속 협의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그 당시에 50년대 한국과 일본하고 협의가 됐어? 안 됐어요? 협의 안 돼요. 만났다 하면 뭐예요? 그보다 망언입니까? 53년에 그보다 망언 터져가지고 뭐 4년 이상 뭐 지체를 하고 앉았다 하면 뭐예요? 서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독도 문제 빠져있고 대한민국이 그 샌프란시스코 평화강화조 회담에 한국 정부가 거기에 못 들어갔죠. 성적국으로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일대를 협상하겠단 말이에요. 이 청구권 문제를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일본에서는 이미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의해서 이미 국가로서 주권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굽신굽신거리면서 배상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줍니까? 그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일본에게 배상금 액수 요구한 것이 얼마냐면 20억이 넘어요. 20억에서 25억 달러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60년 여러분 한일 국교 정상화 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받아낸 돈 총 얼마였어요? 8억입니다. 그죠? 2억 3억 해서 2억 3억 해가지고 총 8억을 받아냈으니까 50년대 이승만 정부가 요구했던 것이 몇 분입니까? 3분의 2죠. 그 제가 안타까운 게 일본하고 대등해가지고 왕창 뜯어낼 수 있는 사람 유일한 인물이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대통령 밖에 없었어요. 근데 당신이 고집을 부리다가 3.15가 터져버린 거예요. 부르다가 배낭 계속 부르다가 지금 뭐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50년대 20억 받아달라 했으면은 그거 한 15억 받아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 그건 우리 마음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디스카운트 되는 거 알죠? 20억, 19억, 18억 날짜가 흐르면서 안 받으면 말이지 똥배짱 튕기는 거예요. 왜? Look at China. 중국 보니까 중국은 싸구려 노동력 있죠? 중국 그럼 너 시장 개발 안 하면 한국에 노동 개발 안 하면 저 중국 가서 시장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더 헐값에 노동력 하겠다 하면 뭐예요? 이건 완전 개털되는 거예요. 한국은. 이것이 뭐예요? 지정학적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정학적 조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정학적 조건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전략적인 마인드예요. 전략적인 마인드. 우리가 일본 좋아서 결혼을 합니까?
지정학적 조건이 우리가 일본하고 교류를 해야 이득이라 이야기예요. 네? 교류를 해야 이득이라 이야기예요. 미국이 유럽에서 전략적인 나라 제일 친구가 영국이죠. 영국을 통해서 유럽의 외교를 관통을 합니다. 영국과 상의해서. 그건 뭐예요? 영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예요. 영국이 좋아서가 아니고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미국과 상의해가지고 북한, 러시아, 이 소련, 이 공산주의, 국제공산주의 이 삼거학과 이 치열한 체제전쟁이 벌어졌는데 미국이 이거 좋아서 그럽니까? 우리가 전략적 관계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미국 좋아서가 아니라 전략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 우리 국가에 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했다. 자, 북송계획은 공산진영의 노동인력을 동원하여 세계안보에 유익이 된다. 이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력을 발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죠. 일본 문제입니다. 북송계획은 공산진영의 노동인력을 동원하여 세계안보에 유익이 된다. 말은 맞습니다. 공산군 병력 강화된다. 말은 맞는 거죠. 말은 맞는데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에게 몇 개 들지 않았다. 이게 문제죠. 한국과 상의 없이 광적해놨다. 여기 상의하는 말 자꾸 나오죠. 북송선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인 대책은 없는데 그럼 장학금을 주든가. 너 가지 마라. 그 대신 내가 서울대학에 장학금 주겠다. 여기서 기숙사에 무료장학금 주겠다. 그럼 빚을 얻어와야지. 착함하지. 강제 상의 없이 퇴가하지 마라만 자꾸만 이야기한다. 대책 없이 주장만 하고. 돈은 물론 없습니다만은 그랬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책을 세웠느냐? 네 가지로 나옵니다. 일단 북송 저지, 태프트 포스, 공작은 타개되라. 그래서 50년 9월달에 갔는데 결국 여기 대마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잡혀가고 감옥사에 콩밥을 먹게 되는데 잡혀간 사람들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 대응책 해가지고 생활이라든가 이렇게 대응해줬냐? 그건 아니다. 잡혀간 사람만 죽을 맛이야. 그렇게 됐다. 그건 돈 있어요. 그럼 간 사람들 자식들 먹이 살려야 될 거 아니야. 훈장을 주든지, 올타처럼 유공자로 만들어주든지, 민주화 유공자한테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때에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주셔야죠. 그렇죠? 네? 그것도 한 대책도 없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국내에서 이승만 박사의 주특기죠. 그 당시에 관제대보라 그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미국의 정치를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이래 보니까, 여론을 굉장히 중시하죠. 거기 언론이 중시되고, 여론이 중시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이 스트리트에서 이렇게 시위라든가 데모하는 걸 보고, 이렇게 국회의사당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여론을 움직여야 되겠다. 그거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좌익 우익 진영에서 상당히 관제감을 한번 하지만 이 50년대에 동원이라는 능력, 정부가 동원하는 능력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단일데모로 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1128에 해가지고 330만 명 동원에 장축세가 아니에요. 걸리면 장축세가 데모라고 해요. 전국에서 3천만 명이 부수 담화를 했는데 그것도 하면 뭐합니까? 자, 외무장관 조정환 장관 사퇴했고 주태하 주율대사 해임하면서 일본의 내무부에 항의를 했고 또 민당 북송 반대 군중대 여러 가지로 철도 넣기도 했지만 이런 모든 걸 다 했지만 북송선 열차는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막지 못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인식은 이런 겁니다. 야, 미국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시켜주면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있었던 군국주의가 화려하게 부활한다. 그럼 일본을 먼저 해주지 말아야 돼. 우리하고 이큰하게 먼저 해줘야 돼.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 일본을 군사적인 경제적인 강국을 만들고 한국을 군사적인 강국, 일본을 경제적인 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야. 그럼 경제는 뭐냐면
일본에 시장을 해가지고 상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대량 생산 만들어지죠. 뭐 코끼리 발통이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조업부터 해가지고 삽이라든가 공기계라든가 많이 만들면 그런 것을 일본의 시장이 좋으니까 동남아시아든지 한국이든지 대만이라든가 이걸 팔면 한국에는 공장 달라 하지 말고 우는 소리 하지 말고 일본이 지은 대량 생산되면 여기 잉여 생산물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제조하게 된 거죠. 그거를 갖다 써라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미국에게 한국은 공장 지어달라 하지 말고 일본이 메이드 인 재팬을 써라 이야기예요. 근데 이승만 박사나 우리나라 반일 감정이 덜덜 할 때 그걸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잖아요. 이승만 박사는 일본에 공장 자꾸 지어주고 일본을 키워주면 군국주의가 부활되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동북아의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가지고 이승만 박사와 미국과는 점점 갈등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초반은 뭐 북송은 일본인이 북한에 대한 제일 높아 있는 초반은 뭐야? 한일 간의 위기가 전적으로 일본의 일방적인 북송 결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한일 회담에 대한 일본 측의 무성의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 맞는 말입니다. 59년 2월 19일 담화문인데 한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게 이제 일본이 그 등거리 외교한 거 아닙니까? 남쪽, 북쪽 다 정식으로 외교 관계가 안 돼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그래가 이 남한 북한 이제 갖고 논다고 밝게 볼 수가 없는데 한국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죠. 여러분 이번에 교과서에서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 그 조항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조항에 대한민국을 한 번 더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로 국가를 인정한다는 그 조항이죠.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그 조항이. 그러면 지금 지소미아 폐기라든가 이런 65년 체제가 붕괴되고 지금 새로운 나라, 새로운 체제로 국제관계 한다 하는 건 뭐예요? 남한이 교과서에서 2020년 교과서 알죠? 그 시험을 제가 발표 좀 했었는데 남한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 교과서에서 빠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빠지면 이것이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체제의 이전으로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칸백으로. 왜? 그래야지 뭡니까? 남북한 간에 어느 쪽도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되면 남북한이 이퀄하게 연방제를 갈 수 있죠. 억지로 두들 맞추기. 그게 남북 연방제입니다. 남북한 간에 정통성은 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민족끼리 하나로 되자. 그게 남북 고려 연방제예요. 그게 고려 연방제예요. 그럼 말 안 듣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럼 너 공동체로 맛볼래? 이래요. 말 안 듣는 사람 공동체예요. 다 이게 법적으로 해보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65년 한일국교 정상화의 조문, 65년 동안에서 87년 그 동안의 건국 산업화 과정에 한미일 이런 구조적인 이런 역사적인 이 인터내셔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일본의 북송 추진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한국 정부의 의무와 결정 사실상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는 관심이라고 할 때 절대 승인을 할 수 없다. 일본이 북한 정부를 어느 정도 승인하는 것이 왜냐하면 교포를 국민들 거 보냈으니까 그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남북한 간에 양쪽 다 이제 외교를 한 것이고.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수께끼는 아닙니다만은 일본이 궁극적으로 남북한 간의 등교류 외교를 계속 장난쳤거든요. 제가 어릴 때 50년대 중학고등학교까지 일본이 또 남북한 등거리 외교한다, 장난친다. 시문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쯤 정도 중단됐다고 보십니까? 낙하소네가 80년대에 집권하고 우리나라 8.8 올림픽 해가지고 경제력이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게 됐지 않습니까? 8.8 올림픽 저돌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일본이 북송한 일본인 처가 이게 이 북한이 이런 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게 참상이 알려주고 유엔에도 알려주고 자국에서 문제가 되고 그것이 북한에 간 일본인 처가 인권유린을 당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선거구에서 선거를 할 때 이것이 납치자를 돌려달라고 외치는 것이 이것이 선거 공약. 자민은 일본에서 선거가 많잖아요. 그래서 유권자 공약에서 북한에 있는 한 명이라도 일본인 처를 북한에 투쟁을 해가지고 일본에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나를 천국에서 뽑아주십시오.
그런 사람 목소리가 커지니까 국회에 그 진출하게 되죠. 의회.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 정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국과 북한과의 일본의 등거리 외교가 멈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국내 정치가 북한이 납치 문제가, 이게 이제 북송 문제가 결국 납치 문제로 됐거든요. 그 조직이 되고 유권자 동맹이 되고 그러면서 일본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점차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88 올림픽 국력이 커지고 하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힘에 무력해 이렇게 굴복한다는 건 우리나라도 심해요, 안 심해요? 굉장히 심하죠. 이번에 여러분 중세 무산을 중세 일본 전국 시대에 누가 왕자입니까? 칼집이 사무라이가 왕자예요. 그 상대방 성주 영토 뺏들어가지고 누구까지 전리품으로 뺏듭니까? 그 성주의 마누라 알죠? 마누라까지 자기 그 첩으로 재간으로 정치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뭐 모럴티 없어요. 그 당연한 겁니다. 전국 시대 왜 이게 칼의 문화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성리학의 문화에 명분이 강하고, 일본이 진주만으로 미국에 대항했다가 원자폭탄 2방을 맞았으면 지금도 미국하고 일본은 원수로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 36년 동안에 잊지 못해 지금 100년 지났는데도 이를 부득부득 하는데 원자폭탄으로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지금도 이를 갈아야 되는데 이를 안 갈아요. 왜? 힘의 논리에 굴복한다는 거는 이거 일본 사람들 우리보다 더 잘한다 이게. 이 성격이 다르다 이게. 성리학 문화하고 칼의 문화하고는. 네. 그걸 하면 당연히 없는데 절대 못 갈 수 없다 그랬는데 다음 밑에 보시죠. 50년 1월 17일 상하에서 일본 정부가 거주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건 북한에 가든 남한 대한민국 가든 이 사람들이 가게 하면 보내겠다.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북송은 이들을 자유로운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지배한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기에 인도주의적 원칙을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다 맞는데 일본 정부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는 점입니다. 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특징은 분행해야 되니까 이게 정당하다 보니까 반일 배일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비전과 목표는 대한민국을 어떤 사람은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겠다 하는데 나는 그건 나도 잠시 일본과 대등한 동북아에서 경제력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일본을 경제적인 갖고 한국을 군사력 갖고 역할 분담시키죠. 그게 하고가 안 맞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50년대 미국에 그 엇박자 해가지고 이승만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이거 원전을 갖다가 탄 나라였는데 엄청나게 생각해보셨겠죠. 그 다음에 자 이승만은 개인적인 야심이 있습니다. 동북아의 냉전 지도자로서 민주적 문명의 방공의 기치를 통해서 민주적 문명의 가치 보존자로서 동북아에서 넘버원 리더십, 이강주, 싱가포르 이강주처럼 그런 지도자로서의 자리매김하는데 일본은 이승만의 홀로 군계 일학에 맞서서 집단지도 체제로 맞선 거죠. 일본의 집단지도 체제 리더십과 이승만의 홀로 리더십과의 대결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어디를 백업하느냐 또 미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진영한테 조건이 그랬다. 그 당시에 경제개발 하지 않으려 했던 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개년 계획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경제성장을 해야 되겠다. 미국이 먼저 밀가루라든가 강냉이 먹고 이거 거지도 아니고 이거 못 살겠다. 응? 중국 짱개들만 장사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짜장면 엄청 먹었습니다. 50년대 짜장면. 예. 3개년 계획을 통해서 하려 했어요. 계획으로. 국가에서 계획경제를 그 부문을 말이죠. 거기에 관리들이 일부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참, 그 당시에 미국 유학 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계획경제를 하는 것이 어느 나라가 합니까? 자유진영이 안 하죠. 공산사회진영이 한다는 걸 알고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그래서 못했어요. 이거는 계획경제, 경제개발 계획은 공산주의자들만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다가
bun국 관리들이 강력하게 이대통령한테 강력하게 진언을 못하고 주저하다가 시간을 끌게 된 거예요. 미국의 대무역을 통한 일본 상품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 왜냐하면 일본 경제를 키워주면 안 되잖아요. 일본 경제를 키워주면 군국주의가 부활한다는 뭐 노망은 아니지만 이 집착력 알죠? 집착이. 저는 우리 지금도 일본이 무슨 경제력이 군사력이 헌법을 바꿔면 전쟁할 수 있다. 헌법을 바꾸면 군국주의로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달라요. 그 교육받은 환경이 일본이 100년 전에 전쟁을 이렇게 한 그런 학교 교육, 군사 교육하고 지금 교육이 달라서 젊은 세대가 계속 나오는데 이 전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교육, 밀리터리라든가 병법이라든가 그때는 그걸 다 했거든요. 교육 시스템 내용이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헌법을 그걸 바꿔도 일본이 무슨 군국주의가 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군국주의 일본 대동아공영권이 부활된다고 그래 반 겁니다. 그렇다면은 메이드 재팬 상품 일본 밖에 가봐라. 코끼리 밥통 안 산다 이야기예요. 뭐 저는 80년대 한번 사고 왔습니다만 일본 가서 이 대통령은 아주 완고합니다. 일본 상품 안 하고 자체적으로 공장을 해서 일본 상품 소비자 중심에 수입 대체화 산업. 일본이 만든 소비자 상품 있죠. 그건 우리가 만든다 이야기예요. 그럼 미국에 또 욕을 하죠.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는 일본에서 사지 그 말하고 자꾸 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고생 사느냐. 자연히 원조의 품목 성격 가지고 마찰을 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꾸 그걸 하면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다 보니까 대명 의존도도 심화되고 석유산업 경고 분야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그 분야의 마찰이 생겼던 것이고 54년에는 아시아 민족 방공연맹을 창설했는데 여기서 아예 일본을 뺀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기 뭐 최덕신 동남사회단장인데 54년 4월 28일 날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중시한다. 앞으로 개최될 방공대회에 일본을 참여시키지 않겠다. 그래 해가지고 배제시켜서 회의를 몇 차례 했는데 미국이 이걸 아시아 민족 방공연맹 일본을 배제한 이런 연맹 하라 합니까? 안 하라 합니까? 안 하라죠. 그럼 여기 많은 비용도 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연맹에 들어가는 국가들 누구 눈치 봅니까? 이 박사 눈치, 이 대통령 눈치 봅니까? 미국 눈치 봅니까? 미국 눈치 볼 수밖에 없죠. 너 가지 마라 하면 미국이 참석하지 마라 하면 못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명 무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고집을 이제 조금 오버해 부린 거예요. 아니 고집을. 그래서 당공국가의 주도권을 잡겠다고 했는데 일본을 배제한 주도권이라는 것이 미국 동북아시아 정책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에 아주 노골적으로 배짱을 씹어 나가고 있죠.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북아에서 지금 북한하고 남한 쪽에 양쪽에 지금 헬리스 대사가 강경 발언하고 북한도 지금 김정은 씨가 행방불 했대요. 어디 갔는가? 어디서 조용하죠. 어디 찌구멍처럼 여기 막 어디 이리저리 비밀리에 뭐 야밤에 다니는가 조용해요. 저쪽에 한방 누구 지도자입니까? 이란 미 방위군 장군 하나 죽은 뒤에 폭사한 뒤에 지금 어디 시찰도 안 하고 지금 막 야행하고 있는가 봐요. 네.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일본이 그 당시에 그 제주를 보냈는데 남북 등거리 외교, 실리 외교입니다. 일본 정부가 왜 그러면 보냈느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일본은 한국 전쟁 특수로 해가지고 경기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58년, 59년에 세계에 있었던 그 세계 불황에 해가지고 성장률이 주춤하게 되는데 경제는 타개를 위해서 두 가지 카드입니다. 첫째, 국내에 있는 골치 아픈 조선직들 범죄라든가 공산주의자 물들고 그 야쿠자 또 뭐 하고 빠지고 이래가지고 같이 집중하는데 굉장히 사고 친단 말이야. 이 범죄율 있잖아요. 계속 이 인종청소적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밥값이 아깝다. 6.25 때 여러분 중국은 내려왔는데 대만의 장개서 정부 국부군 포로를 잡아가지고 투입한 거 알죠? 막걸리 갱그라 치면서 전선을 투입해가지고 총알밥 되게 한 것이며 이걸 보내야 되겠다 이게.
근데 또 한 가지는 중국에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남아있는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얘기야. 일본 사람 물건 잘 만들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팔아야 되는데 이승만 정부가 메이드 인 재팬 안 팔아주잖아요. 안 팔아준단 말이야. 지금은 일본 제품이라면 90년대에 제가 한 10년, 20년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제품이라면 상당히 지금 환장하고 굉장히 그 열풍이 부른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이라고 하면은 다른 거는 논의되더라도 레슬링 알죠? 그 박싱, 유재도 알죠? 유재도, 김기수. 이 사람들이 일본 선수하고 유재도입니까? 챔피언 결정전 해가지고 동경에서 내가 타이틀 뺏겼는데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알기로 아는데 어디서 불리갑니까? 중정 알죠? 중정에 불려가지고 빠따 맞았어요. 유재도가 그랬대요. 너 왜 그 타이틀 뺏겼느냐? 왜? 그게 불릴 이유가 됩니까? 안 되죠. 그 남산 부장이가 영화 나오는데 그 영화 그거 나오려나 그래. 그 영화 봤습니까? 곧 개봉된다 그러는데 중정 부장들 할 일 없어서 권도 선수 일본에 타이틀 뺏긴 그 유재도입니까? 불러가지고 뭐 야단치고 그럽니까? 그때 하여튼 50년대 60년대 그 레슬링 있죠. 어? 누구야? 김일하고도 빡치게 하는 역도상. 야, 그 옛날 이야기인데 그 레슬링 하면 일본에서 오죠. 복싱 또 야구 뭐 스포츠 교류하는데 축구 나라는 행편 없어도 못 먹어도 일본하고 축구는 스포츠 이겼어야 돼요. 그랬어요. 그 시대가. 그래서 80년대에 나온 게 정부에서 나옵니까? 뭐 그 길 하자 뭐 이런 게 나온 게 그거예요. 나는 제 모토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길이든 뭐 일본하고 지고 이기고 할 거 없어. 그냥 좋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이기고 지고 그럼 우리가 일본을 앞서겠다 하면 일본은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캐치플레이가 아니고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에? 교류하면서 사람 살듯이. 근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부족하니까 이승만 정부가 반일 감정에 편승해가지고 물건을 안 사주잖아요. 미국 말 안 듣고 물건을 남아도는데 그러면 동남아시아로 가거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중무역으로 가야 되네요. 대만 쪽으로 가거나 중국 쪽으로 가야 된다. 자꾸 이제 입지를 하게 되는데 미국 눈치 보고 공산권이기 때문에 이게 문은 안 열고 해서 주춤주춤 하다가 그게 20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65년도 우리가 알다시피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안 하고 그 한 10년, 20년 더 버티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은 어디로 갑니까? 중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자본과 기술의 이동이에요, 그게. 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돈은 좀 더 20만 정부 때보다는 적게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우리 운이에요. 그거라도 안 했으면 어찌 됩니까? 우리 지금 필리핀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존심 하나 가지고. 이 필리핀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해바다 나올 겁니다. 연금 300만 원, 500만 원 타면요. 필리핀에 가면 뭘 얻어? 하인들 두세 명 있지 않습니까? 짱짱하게 섬주셔서 합니다. 뭐 테러만 안 당한다면 섬 같은 데 가가지고 미군 장성들이요. 군 그 연금 가지고 거기에서 대장도를 하고 있대요. 필리핀 그 수많은 섬에. 예? 이런 그 필리핀 사람들 하인들을 건드리고 뭐 3명, 5명 이렇게 완전히 대골처럼 필리핀 그런 나라 돼버렸어요. 예? 네. 기시 내각이 57년 2월 25일부터 기시 내각이 출범하는데 그 당시에 다음 시간에 얘기합시다. 대청구권이라든가 일본 어업 문제 평화선언을 통해 가지고 평화선언 이승만 정부가 일본 사람들 그 어선 어부들을 뭐 납치는 아니지만 억류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한일 회담의 타겟치기자 동시에 여러분 일본이 북송을 하는 데 대해서 또 하나의 일본이 북송에 대한 카드로 억제 카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타겟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50년대에 한국이나 일본은 지금처럼 생활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쌀입니다. 그죠? 쌀. 근데 인구가 50년대에 한국, 일본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합니다. 한국 유입 인구가 많고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그 당시 산화제한이 안 됩니다. 왜? 결혼하면 무조건 애가 임신 자동 하는데 이걸 의료기술이 있기 때문에 약으로든 이거 자동 이게 유산 처리 기술이 발달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럼 5명, 10명 낳습니다. 애를.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되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쌀로 안 됩니다. 그럼 뭐라 해요? 바다로 가서 고기 먹고 살아야 돼요. 생선이
굉장히 중요한 생존 수단이다며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러면 이 평화선으로 해가지고 이를 끈 것은 일본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일본이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라인 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죠. 승만이라면 벌떡벌떡.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면 이 사람 놀래가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6.25 때. 근데 일본 정부도 평화선 하면 리라인 하면 그 사람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일본 수상들이.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곤조가 있잖아. 일본 곤조, 사무라이 곤조. 니 한번 해볼래? 이승만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엿먹으라 한 게 뭐예요? 그게 북송열차예요. 너 한번 엿먹어봐라. 그렇게 말 안 듣는데 미국 말 안 듣고 우리 말 안 듣는데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제일 좋은 포를 뭐예요? 북한을 보내버린다 얘기예요. 화풀이경. 그게 사무라이. 일본 사람들 니폰 곤조라 해. 곤조에 걸린 거예요. 이게 곤조에. 그러면 일본의 그 대국제도 처음에는 애매합니다. 그러면서 평화선 이승만 대통령의 대강경 외교 또 평화선을 해가 응용하고 이 배는 안 돌려 보내줬단 말이에요. 실험용을 쓰고 하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 내에서 강경파들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시 정부를 압박을 하고 북송 열차를 주도하고 그걸 압박을 하고 정책 압박하고 이 이승만 라인에 대해서 대한 강경파 라인들이 북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압박을 하게 됩니다. 기시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추진했던 것이고 평화선에 대해서 보복 심리가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지정학 입장에서 친일 노선이 100년 동안에 계속 연결됩니다. 그 출발은 그겁니다. 지정학적 입지에서, 지정학적 조건에서 일본을 우호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기질상 우리나라 사람들 자존심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 세우다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뭐가 잘 약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원숭이 기질 알죠? 원숭이. 몽키. 근데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원숭이에요. 왜냐면 귀엽고 흉내를 잘 내지 않습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몽키처럼 이 서구이 흉내를 잘 내는 양키 흉내 나고 댄스. 우리는 들어올 때 댄스 파티 이런 거 교습하는 거 수입 안 했어요. 기독교는 수입했는데 댄스 파티 수입하는 게 6.25 때 그 미군들이 수입해 같이 미군들이 춤추면서 들어왔거든요. 이런 그 댄스가. 선교사는 그 댄스 춤 안 가져왔어요. 근데 일본은 개항할 때 댄스 파티 하는 것도 춤추는 것부터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양키들이 보고 이거 말이야 춤까지 배우면 이거 진짜 마이 베이비구나 내 새끼구나 이 원숭이들 원숭이 여자랑 귀엽잖아요. 제가 저 국민학교 갈 때 동물원 맨 먼저 간 게 그 원숭이 똥구멍이 빨간 거 그거부터 확인하러 국민학교 간 게 그겁니다. 원숭이 보러 가는데 귀여워요. 근데 일본이 서구에 볼 때는 이거 귀엽단 말이야. 원숭이란 말이야. 나중에 이제 늑대가 되고 호랑이가 됐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 사람들이 이거 칠하력이 있지 않습니까? 칠하력이. 트럼프 대통령이 맨 처음 만난 게 누굽니까? 아베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잘난 건 배워야 된다고. 아베듯이 이 친화력으로 해가지고 사바사바 하니까 이게 이제 냉전체제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련의 중동부 유럽 공산정권 수립 합의되고 소련은 적이 되고 중국 공산으로 중국과 적이 되고 6.25 터지고 그러면 자기 그 세력을 일본을 자기 그 에이전트로 아시아 에이전트로 해가 대리인으로 격을 하면 그걸 키워야 되니까 일본의 재벌들이라든가 미쯔비시라든가 이런 정범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민주국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반공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정책의 급변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네. 메가다하고 이승만하고는 반공주의자입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일본에 대한 시각입니다. 일본은 너무 키우면 안 된다는 게 이승만 시각이고 이승만 대통령 시각이고 메가드는 그게 아니에요. 일본을 적절하게 키워놔야 되겠다. 그 생각이 갈린 것이죠. 자, 그러면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그 당시에는 한일 회담을 성사시켜서 이것이 오늘날의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의 이 트라이앵글 협력 관계, 방공으로서의 한미일 이 안보 협력 관계의 톤을 맞춰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한일 회담을 성사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정책이 일본 주식 방공 교두보로 되는데 군국주의 재벌 척결해서 민주화해서 경제부흥으로 대일 정책이 급변하게 됩니다. 뭘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네, 그렇게 급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은 경제기지, 한국은 군사기지로 역할 분담을 하고 수직적인 경제 번원이 됩니다. 대학 원조에서 한국에게 미국으로부터 자꾸 살하지 말고 수동비는 들고 힘드니까 미국이 일본에 공약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어주고 일본의 잉여농산물을 일본에 메이드 재팬 해가지고 일본에서 한국이 팔아주면 서로 좋은 게 아니냐. 세보담 한국이 우리 세보담도 좋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물자 수입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원조의 부분을 일본 거 사줘라. 그러면 미국인들의 세보담이 경감된다. 맞는 말이죠. 미국으로 볼 때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말 안 듣죠. 그래서 한일 부도 분업화가 여기 쭉 나옵니다만은 이 경제 성격이 좀 나오게 되고 이승만 박사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57년, 58년, 59년 되면서 원조가 점점 줄어지면서 정권이 여기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히. 대한 원조가 차관으로 무상으로 갖다 준 거에서 차관으로 전환되니까 이승만 정권 재정 위기가 초래되고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만이 미국이 누적이 됩니다. 계속 6.25 때도 에버레이드 작전을 해가지고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대타가 없다 해서 이제 울겨 거저미끄러 그냥 봐줬는데 계속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늙은 영감탱이가 이제는 only after Lee's departure from the scene 전개에서부터 리 이승만이 디파처 비행기 따라지 그죠? 정치계에서 물러난 이후라야 이 동북아 문제는 해결된다 이겁니다. Only after Lee's departure from the scene 이승만이 다 따라야 된다. 그 터지기 3.15 부정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카닉이가 어서 아이고 잠시만 하와이가 잠시만 좀 여행 좀 쉬시오. 한 일주일만 한 달만 곧 한국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비행기를 갔는데 그게 언제 옵니까? 죽고 돌아가신 뒤에 65년 돕니까? 끝났죠? 네. 어서 가십시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불만이 여러 가지입니다. 한일 회담에 성의 같다, 그러고 장기 집권한다, 조만 집권한 사건 정식이지 말아야 하는데 또 정식했다, 또 그러니까 나도 누가 지지 못한다. 어쨌든 간에 북송에 대해서 나도 모르겠다. I don't know. 미국이 그러면 그 명분이 있죠. 미국이 북송에 대해서 I don't care, we don't care. 6.25 전쟁 시휴전 협정에서 포로 송환 문제에서 자유송환 원칙이라는 것은 뭐 한국에 남든지 대만으로 가든지 북한으로 가든지 다시 자유다 이게 인도로 가든지 자유송환 원칙을 주장한 전례로 일본은 결정을 지지해버린다 이게. 그럼 이것은 제일 한국인들의 역사에 대한 그 머리에서 이해에서 출발해서 6.25 전쟁에 대한 어떤 편의주의 발상법을 이런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북한에 이제 간 사람들, 북한에 갈 때 58년, 59년에 북한 사정은 어떤 것인가? 이미 이제 사회주의 경제가 구축이 되고 모든 인민들의 노동 계급화가 이루어지고 전 인민에 대한 정체사회적인 통제가 공산주의가 이제 강화되는 완결된 그런 시점인데 공산주의가 정리가 되고 이제 무슨 연합합니까? 그다음에 러시아 세력, 공산주의 세력, 중국 공산주의 세력 해서 이런저런 중국 러시아계 쪽으로 온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제 정리가 된 그런 때였고 소비제공은 이제 아직도 발전 안 된 상태고 굉장히 공업화도 많이 된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농업 인민 문제 개선이 안 되는데 10만 명이 들어온다 칩시다. 이제 3년 동안에 7만 명이 북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이 뭐냐면 학교라든가 이런 주거 환경, 북한 일본보다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일성 수령이 온다 해가지고 일단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시설 그런 것이 만만치 않죠. 그럼 그 사람들이 희생하고 허리띠 메고 방을 넉넉하게 50평짜리 쓰다가 30평으로 반토막 날 수밖에 없잖아요. 먹는 것도 줄여야 되고 그렇게 뭐 잘 살고 잘 먹는 게 아니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그 인민들은 내가 좀 희생하고
제일동포도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노역을 하더라. 학교도 짓고 동원돼 가지고 힘드는데 온다 하니까 아 그래 좀 덜 먹고 말지 해서 이제 강제 노동해 가지고 살게 왔는데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북송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처음에는 이제 귀족 접대를 합니다. 평양에 살게 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이제 말썽이 생기고 이지가 되고 동화가 안 되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벽지로 이제 귀찮으니까 벽지로 보내게 됩니다. 가장 골치 아픈 거는 체제 부정입니다. 부정되고 또 이제 간첩 힘으로 돼가지고 숙청되거나 행방불명이 되거나 숙청된다는 거는 일본에서 자유롭게 이제 말하다가 뭐 김일성이 어떠고 하더니 학교에서 교회에서든지 뭐 어떠고 해서 제가 웬비입니까? 안 가가지고 뭐 초상화 뭐 이래 하다가 걸려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숙청이 될 수밖에 없죠. 또 생활로 당연하게 되죠. 또 일본과 서신이라든가 서신은 물론이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죠. 간첩 혐의로 행방불명도 되고 또 이제 일본에서 온 사람들하고 북한에 있던 사람하고 이제 공장 노동자로 해가지고 기술자로 해가지고 이제 하라 그러는데 기계도 다르고 기술 격차가 다르니까 기술자들 간에 알력도 생기고 대학에 들어가는데 대학에 이제 전부 학생들이 어디 유학 당했냐면은 이거다. 대학에 장학금을 해가지고 대학에 학비를 전에 무료로 해가지고 김일성 대학에 공부를 시켜주겠다 했는데 대학에 전학에도 공부를 안 가르치고 매일 중노동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다. 아픈 경우에 밥 식구는 안 줍니다. 그거 굶어야 되죠. 이 말도 안 되죠. 아파서 학교에 결석했을 때는 밥을 안 준다. 지금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이제 물품을 보내달라고 이것저것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결국 이제 여기 이제 기자들이 가가지고 그걸 다 알게 되고 대부분 다 남한이라고 했죠. 출생지가. 일본이나 남한. 남한이나 출생지가 남한이나 일본이라는 이유로 성분, 계급 차별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간 일본 제품이 있습니다. 코끼리밥도 같은 거, 80년대 유명했던, 그 당시에는 소통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일본에서 가지고 간 가전제품들이 아무래도 낫잖아요. 처음에는 북한 사람들이 이거 TV, 텔레비나 이거 자랑했는데 조금 보니까 자기들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원망이, 부러움이 질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진실이 유발하게 되고 또 청소년들, 공부하는 학생들 자꾸 동원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 간 청소년들이 그게 이해가 안 가죠. 공부를 했는데 뭐 동원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동원체제도 갈등이 생기고 부정을 유발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여자들도 강제 동원체제로 하는 거 여자들 노동도 강제 노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 사회적 강제를 공유시켜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일본 언론에 보도되고 나중에 이제 유엔의 인권 보고서 나온 것이 2014년에 결국은 유엔에서 북송에 갔다는 인권 보고서가 나온 일이 벌어지게 됐죠. 자, 1970년 9월에 주민 성분 분류 사업이 세팅이 되면서 제일동포는 마침내 적대 계층으로 분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한 체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정 실패를 반영하는 것인데 70년대에 이미 북한은 이게 무슨 계급이 이 분류한 그 성분이 50몇 개가 수십 개던데요. 근데 크게 말해서 핵심 계급, 적대 계급, 동료계급이라고 해요. 이 동료가 아마 중도가 제일 안 좋은 계급이죠. 3대 계급으로 분류했는데 제일 높고 적대 계급으로 됐다는 것은 이제 북송한 것이 간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쪽이나 다 실패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김정은도 이거를 실패를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대접해서 안 된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총 일본인들이 북송열차 탄 일본인들이 6,600명인데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된 것은 조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 일본 척. 이 사람들의 인권은 보편한 것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 일본 사람들의 이 강조하는 인권은 어떤 인권? 일본 처의 인권이다. 응? 일본 처의 남편은 조선 사람 아니에요? 이 일본 사람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동북아에서 존경을 못 받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이런 옹졸한 좁은 마음이 이기 때문에 종교를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먹방을 잘하는데 운송처럼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게 사고방식에. 그래서 종교를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네? 그래서 총 6,600명인데 처가 1,830명인데 오늘날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투쟁해가지고 이거 북송 이게 사기 북송이다 이 북조선 참상을 알린 게 누가? 일본인 처들이 여자들이 참 끄지기고 멋있잖아요, 그죠? 참 뭐 한번 했다면은 제가 테니스 쳤습니다만은 여자들 빨리 못 이기겠어. 이빨 태시로 들어오면 그냥 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로브를 탁 떼어가지고 로브를 떼어버리지. 근데 한번 했다면 이 여자들이 한번 했다면 끝장보잖아요. 계속 편지 쓰고 고발하고 해가지고 일본인 처들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것이 일본 정계에 문제가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북송 기술자 김영일 씨의 증언인데 이 사람 제가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 동네 사람이니까 뭐 좀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쓰더라고요. 어디 무릎에 무릎 뭘 교체 수술 좀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전에서 갔는데 북송 제1교포협회 명예회장입니다. 자 봅시다. 김일성 대학에 보내준다 해서 갔다. 김일성 대학이 대단히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좌익들 김일성 대학에 유학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좋은 대학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미국에 다 보내죠. 그죠? 여기 가는 사람 없나 그랬어. 가서 보고 와야지. 그죠? 북한이 그 좋으면 자식을 김일성 대학에 보내라 이야기가 주사파들 그렇게 김일성 좋으면 왜 안 보내? 근데 거짓이었다 이게. 한국국도 제일 꼭대기 운기 기계공장에서 옥수수 만들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61년 6월 북송됐는데 그 당시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조선인이라고 놀림 받으면서 조선직 그죠? 네. 여러분 60년대 김희라 사건님 알죠? 몇 년생이에요? 네? 김희로 그 사람 무기징역 그래 죽었죠? 무기징역. 근데 그게 북송 열차 60년대 말인가 그런데 한일관계 이게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에 영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김희로 사건. 사형은 안 시키고 무기징역 시켰는데 이겁니다. 빠지고 두목을 죽였는데 이게 뭐 이래 하다가 어째 조선징 이 새끼 해가지고 그게 열이 맞춰가지고 킬하고 그 사람들 일본인들 좀 납치를 해가지고 몇 사람 억류하고 기자회견 열고 하면서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들이 얼마나 이짐에 차별을 받고 있는가가 일본 사회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아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난리가 난 사건이 김일호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서 조선이라고 놀림받았다. 참 이짐에 우리나라의 이 차별 대우 학교 차별 이거 학생들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 이짐에 하면 이거 자살해야 돼요. 한번 걸리거든요. 학교 폭력이. 근데 북한에서의 대우는 많은 것보다 그거 더 심하다 이야기요. 61년 11월 군사동맹에서도 해서 이제 기술하게 되는데 1년 5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DLG 그거 하고 내려왔대요. 당신 지뢰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한다. 난 모르겠다. 하여튼 성학자입니다. 1년 정도 하고 그죠? 이거 아니다. 지뢰밭을 넘고 온 인물입니다. 네. 얼마 안 돼 탈출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거 아니다. 이게 사기다. 그래서 자꾸 제일교포들이 북송되어 오니까 이 사실을 제일교포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탈북을 결심을 했는데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게 비자를 요청하니까 한국 정부 비자가 안 줘요. 비자가 떨어져가지고 포기하는데 조총련 쪽에서 연락 왔어요. 당신 오면 죽을 줄 알아. 조총련에서 일본에 세바퀴 가서 아이고 이거 가다가 올라가시면 돼. 못 갔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갔습니다. 야, 다리 쩔룩쩔룩거려. 이 북한에서 고생을 생각하니까 사람 치를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이해득실 북송선 열차로 보낸 남북한 이 외교 미국하고 이런 일본, 한국 이런 여러 나라의 외교의 북송에 대한 외교인데 뭐 불행하지만 외교의식이 있으면 대인력에서 실패를 보입니다. 너무 완고하고 너무 탄력성이 외교라는 것이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 있어야 되죠. 벼랑끝 외교를 하지만
마지막에는 저 낚싯밥으로 이거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협상하는 거야. 근데 일본과의 관계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이승만 대통령이 좀 착각했어요. 향후, 자기 생전에 향후 한 30년, 40년 되어야 한국 국민들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될 것이다. 그럼 자기가 죽고 난 이야기죠.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박정희 군사정부는 뭐예요? 자기가 해급해버린 거죠. 지도자의 결단력에 의해서. 그 당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결단이 아니라 미국, 일본, 한국 민심이 한국인들의 민심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과 차이 나죠. 이 외교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 이승만 정부의 대결은 상당히 강경한 주장입니다. 배상해라. 그 다음에 배상하라, 사과하라 두 개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로서는 샌프란시스코에 이미 회담에서 주권을 해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배가 일단 부른 상태입니다. 1대1 이제 한국과 일본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한 조약에서는 한일 간의 문제는 양국 협상에서 처리한다. 조항을 넣었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일본 재산은 미 군정에게 아무런 불평 없이 우리가 가져간다. 미 군정이 가져간다. 한국에 있는 귀독 재산은. 그래 이것을 이승만 정부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 재산은 그죠? 그 대신 이 청구권 문제, 한국이 일본에게 주장하는 청구권 문제 재권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가 아니라 향후 열릴 한일 양국 협상에서 해결하라. 야, 고참이 됩니다. 근데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죠. 그러니까 이걸 딜레이 시키면 청구액은 뭐예요? 자꾸만 주식하는 데가 되는 거예요. 똥배짱 되는 거지, 똥배짱이야. 내가 내가 뭐가 부러워서 자꾸 시간 지나면 자꾸 책값은 자꾸 떨어지는 거야. 물건하고 책값은 떨어져요. 협상 가격은 배당금, 그럼 빚쟁이는 떨어지잖아요. 가격이. 예. 내일 가격책 및 평화선을 통해서 일본을 굴복시키려고 그랬는데 일본이 화가 나가지고 북한을 보냈거든요. 우리나라 동포들을 10만 명. 네. 제일동포 북송이라는 일본의 보복을 불러왔던 것이고, 그러면 의식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59년에 북송선 열차가 있었고 59년에 여러분 부산 경남 쪽에서 그 태풍 뭐죠? 사라온 거예요. 사라 태풍. 제가 머리 틀라고 그런 태풍 처음 봤습니다. 옆집에 지붕 있잖아요. 집이 홀랑 날아가 버려서 그때 매니아판 무슨 집입니까? 슬레이트 지붕이라 그럽니까? 예, 초가집 것. 야, 제가 어릴 때 그런 콜레라가 들고 그 다음에 60년대 사회부 터지가 하죠. 3.15 사회부 터지가 했는데 그 태풍 참 무시 못합니다. 그거 정권 미울 때 태풍 먼저 오더라고요. 지금 중국도 괴상한 그 병이 지금 돌고 있는데 저 좀 안 좋아 지금. 중국도 끼가 뭐가 안 좋아 지금. 예. 근데 네. 국제적 위상이 훼손되고 지금 보니까 이미지가 추락이 되거든요. 정권 몰락이 신호상이 정권 몰락이 전죽이 된 거예요. 그때 그럴 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되죠. 네. 그러나 역사를 롱텀으로 봐야 됩니다. 롱텀으로. 지금 우리가 주사부 정권이 있는데 이거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5.16 군사혁명정부가 등장하면서 한일국가 정상화의 필요성을 한국, 일본 양국에 의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가 물러서면서 어떤 것이 있었느냐? 전문 외교관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50년대는 모든 한일회담은 성남리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10년 동안에 일본어도 배우고 일본의 그 습성이라든가 외교에 그런 것도 많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유학도 하고 하면서 외교에 이런 것도 저런 거 보고 하면서 이거 일본인들 이렇게 대응하면은 일본인도 정확하게 논리를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도 이 동물이 아니고 이 사람 듣는 게 뭐가 있구나 연구를 한 거예요. 이 부딪히면서. 그래서 전문 외교관들이 양성이 됐던 것이고 이 5.16 군사혁명정부는 한일 회담에서 전문적인 외교관 뭐예요? 기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맡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간섭을 많이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리더십 뭐예요? 외교를 모르니까 뭐예요? 전두환처럼 일체 전문가들에게 맡기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1965년에 어렵게지만 타결된 겁니다. 이것도 안 했으면 그걸 어찌할 겁니까? 어떻게 살 거예요?
50억 100억 받을 거예요? 누가 준대요? 누가? 그 당시에는 그 외국인들 제가 문서를 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많이 받을 것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의 정황을 보고 좀 이야기하자. 그 당시에 이 어렸던 정황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런 거를 인식을 하면서 한일관계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승만 외교가 실패했지만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한일국가 정상화되고 오늘날 한일 반도 경제협력 체제를 바탕 체제 승리 바탕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거의 9만 명이 북송선을 타고 간 그 희생은 그 누가 봐줄 겁니까? 그 죽음의 언덕에 가서 그 지옥의 구름속에 간 그 사람의 그 한은 누가 풀어줄 거냐 이런 얘기. 그리고 국군 포로들 거기에 6.25 때 간 사람들 6만 명이가 간 사람들 아오지 강강에서 죽어간 사람들 그 한은 누가 풀어줄 거냐. 우리만 이렇게 향락을 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는 우리가 이 70년 동안 대한민국 영화에서 이런 위기가 겪는 것은 저 북녘 땅에 그 국군 포로라든가 여기 갔던 이 사람들의 한을 우리가 그 눈물을 얼마나 씻어 주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야기. 70년 동안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고 모든 북의 영향을 느꼈지만 같은 돈 벌어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을 봅시다. 실리를 취했는데 비인도적인 한반도 이중정식 증거리 정책이죠. 일본 적십자사를 이용해서 자율송환의 구실로 남북한 이중 외교를 했던 것이고 미국의 배후를 믿고 경제 실리를 추구한 부도덕한 외교는 두고두고 국제사회에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한국의 한일 감정을 격화시키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이런 실리의 일본의 이 더블 디플로마시는 자국인들, 일본인 철을 국가이익, 경제이익, 경제동물이라고 그러죠. 에카닉 애니멀. 그 당시에 일본은 경제적인 애니멀이라고 그랬죠. 딱지가 붙게 되는데 국가이익이라는 희생으로 한 자국인 일본의 희생의 재물을 바친 것을 그 역사의 죄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결국은 한국의 한일감정 기원을 조장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되고 동북아에서 아직도 일본을 존경을 받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고 말았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송 열차는 한국, 일본, 미국 정부의 도덕적인 공동 책임으로 규착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관계에서 동북아에서 한국 대 미일 구도가 형성되었던 것이고 이승만 외교 대 미일 외교에서 이승만의 대미 대일 외교가 고립이 되면서 외교의 천재라는 그분의 외교력이 제대로 약발에 안 듣는 그런 현상이 보여졌습니다. 한국 경제정책, 미 동북아 경제정책이 충돌했던 것이고 일본을 통한 놀자 조달 거부하고 한일 경제협력 추진에 대해서 이승만의 한일 대일 외교가 결국은 이런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제는 우선 제도포에 서신왕도 해야 되고 인증 왕래가 있어야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원조를 북한은 원조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줘요. 남은 강냉이 쌀 보내세요. 그 대신 상호 교류주에 가서 서신 왕래를 하게 하든지 결혼을 하게 하라는 이야기요. 왜 그걸 안 해? 자, 일본으로 자유사회에 의해서 기양운동을 전개해 오히려 일본이 우리보다 더 이런 것을 압박을 할 수 있는 카드로 할 수 있죠. 또 북송의 지시 밝히기 책자라든가 운동을 다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네, 역사는 밖으로 가요. 시간은 점점 앞으로 가죠. 앞에 거 따질 시간이 없으면 지금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지금 잘 돼야 될 거 아니면 후손이 잘 돼야 되지 될 거 아닙니까? 미중 대결 구도에서 한일관계 일본의 지정학적 인식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